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우리 트루크라임 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구독하셔서 다양한 사건 이야기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건은 이 사건의 마지막이 정말 과간이에요.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에 벌어지는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인데 이 범인이 자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진짜 어이없고 멍청하고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하거든요. 역대급 황당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건 시작해 볼게요. 린 에르나는 1956년 6월 26일생이에요. 직업이 헤어드레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자기 살롱, 이 미용실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리는 중년이 되어서까지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또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없거나 있더라도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 사건에서 형제 자매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리는 헤어살롱 운영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부양해야 하는 가족도 없으니까 이제 크게 지출할 비용도 없었고 뭐 특별히 사치하는 성향도 아니었어요. 동물들을 좋아했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동물 보호 관련 단체, 뭐 예를 들면 유기견 보호소 이런 데 기부하면서 지내는 마음이 푸근한 여성이었습니다. 또 린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딸이랑 아들들을 그렇게 챙겨줬어요. 용돈도 주면서 뭐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어렸을 때 이런 엄마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리는 이런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너그러운 여성이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60대가 될 때까지. 린이 살고 있던 지역은 위스콘신주의 피워키예요. 여러분들 미러키는 많이 아시죠? 미국 북부 미시간호를 끼고 있는 큰 도시인데 여기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한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린이 헤어 살롱을 운영을 했고 혼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린은 안타깝게도 60대가 되면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지병이 생긴 거예요. 거의 종합병원 세트처럼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헤어살롱을 접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빨리 한 거죠. 린이 앓고 있던 질환이 뭐였냐면요. 동맥경화, 지방간, 심장비대증, 또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 시달리고 정신건강 상태까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 약도 엄청 다양해요. 항불안제, 근육이완제, 혈압약도 먹고 있었고 이 약을 매일매일 달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술도 마셔요. 원래 린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손이 막 이렇게 떨리니까 또 근육 떨림 방지 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린이 가족이 없잖아요. 참고로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 아플 때 가족까지 없으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외롭고. 주변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제시였어요. 제시 크루체프스키는 린의 친한 친구의 딸이에요. 제니퍼 플라워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제니퍼의 딸입니다. 제시는 1984년 2월생이거든요. 린이랑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부터 뭐 계속 봐오면서 뭐 딸처럼 친구처럼 지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 친구 이런 단어는 전혀 안 쓰죠. 뭐 어디 내가 네 친구야? 막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북미에서는 정말 친하다. 그럼 나이 상관없이 뭐 우리는 친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린과 제시는 뭐 친구처럼 가끔은 딸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지낸 거예요. 제시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꾸준히 이제 교류를 합니다. 제시가 봤을 땐 린이 너무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린이 원래 잘 나가는 미용실 운영하는 헤어드레서였는데 이 아프고 나서 점점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제시는 결국 린의 간병인이 되는 참 의로운 결정을 합니다. 매일같이 린의 집에 찾아가서 뭐 식사나 약도 챙겨주고요. 린이 소화를 잘 못해서 매일 스프만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태가 나빴어요. 이 스프를 직접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간병인 역할을 무려 3년이나 자처해서 합니다.
나중에는 린이 대소변도 잘 못 가리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친딸도 이 정도로 해주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런 뒤치다꺼리를 제시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다 가끔씩 제시가 린의 집에 못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날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은 전화해서 린이 잘 있는지, 혹시 뭐 쓰러진 건 아닌지 그렇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했어요. 린은 제시 고맙다. 자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내 인생 헛살지 않았어. 나중에 린은 이 고마움이 차고 넘쳐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제시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너한테 줄 거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유언장을 썼어요. 내 재산의 일부는 제시에게 주겠다. 참고로 전 재산을 다 제시가 물려받는 건 아니에요. 린이랑 가깝게 지내던 또 다른 친구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앤토니라는 대학생이에요. 이 앤토니랑 제시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근데 제시랑 앤토니는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 이름만 아는 뭐 친구 딸 중에 그런 애가 있다고 하더라. 요 정도만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아무튼 린은 내가 만약에 저 세상 가면 제시랑 앤토니 앞으로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제시는 뭐 받아야지. 솔직히 이거 거부하기 쉽지 않을걸요? 감사합니다. 린, 제가 뭐 바라고 도와드린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당신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상속뿐만 아니라 이 린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시가 가지게 됐어요. 정말 가족처럼 이 제시는 린의 큰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야말로 린의 오른팔. 물론 린이 직접 은행 업무를 보기 힘드니까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시를 믿었으니까 권한을 다 준 거겠죠. 2018년 9월에 린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대요. 고혈압성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린은 갑자기 심장이 막 커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어요. 이 린은 병원에 있는 동안 몸과 마음이 더 쇠약해집니다. 고통도 심하지. 해결도 잘 안 되는 만성 질환이에요. 이제 살 나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나중에 막 성격도 엄청 히스테리컬하게 변해서 물건 집어 던지고 의사가 먹으라는 약도 잘 안 먹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병실에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제시는 린을 돌봅니다. 병수발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에 계속 찾아와서 살펴보고 그랬어요. 린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린의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병문안을 가자 준비를 했어요. 참고로 이 친구들 중에서는 린의 전 남친 제임스라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 둘이 20대 때 거의 10년 넘게 만나다가 결혼까지는 못하고 헤어지고 그 뒤로는 친구로 지냈다고 해요. 제임스는 그래 린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 선물까지 사서 병원에 가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시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임스, 아무래도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린이 지금 병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연락을 받고 제임스랑 친구들은 병원에 이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린의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겠죠. 실제 린이 누구 만나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대요. 과거엔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잘 가꾸고 그런 멋진 모습만 보여줬는데 지금은 살도 빠지고 주름이랑 다크서클 가득하고 이런 망가진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자, 그리고 몇 주 뒤에 린이 퇴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증상이 호전된 건 아닌데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래요. 병원에 있는 게 너무 갑갑하고 싫었대요. 만약에 나 잘못되더라도 집에 있고 싶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2018년 10월 3일 오후 5시 경이었어요. 린의 집에 있던 제시가 다급하게 911에 신고를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바로 경찰이 도착했는데 린이 리클라이너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거예요.
의자 바로 옆에는 접시에 뭔가 가루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 평소에 린이 복용하던 약 있죠? 알약들? 그걸 막 빻아서 가루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접시에 좀 남아 있고 일부는 린의 옷 위에, 그 가슴 위에 막 흩어져 있어요. 아마 린이 이 다량의 약물을 동시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복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시는 옆에서 울면서 최근에 린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병세가 많이 나빠져서 엄청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 살펴봤어야 하는데 아마도 경찰은 린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했어요. 그래도 정확한 사인은 알아야겠죠. 부검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얼마 뒤에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인은 독극물 중독. 경찰은 린이 자기가 먹던 약을 일부러 이제 동시에 복용을 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쇼크사한 것 아닐까? 그런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몸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약성분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독성 물질이 과도하게 많이 검출된 거예요. 이 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졸린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와이진이라는 유명한 안약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조금씩 눈에만 사용하면 큰 문제 없는 약물이에요. 그냥 처방전 없이도 약국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안약입니다. 근데 이걸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독극물로 작용하는 거죠. 구토하고 설사하고 출혈에 기억을 잃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 보검이는 린의 죽음에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있다 밝혔어요.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경찰이랑 같이 과거에 린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그 병력들을 검토하는데요. 린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해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근데 이 진단을 받을 때 의사가 자기 의견을 차트에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린이 죽음을 고민한다, 뭐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다,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그리고 린이 겪었던 병세가 이 만성 질환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한부를 선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관리 좀 잘하고 약도 잘 먹고 술 끊고 운동하고 좀 신경을 잘 쓰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죽을 병은 아닌 거죠.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부검이는 린이 살할 가능성이 낮다. 누군가 린을 살해했다. 그럼 누가 린을 살해한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누군가 이 린의 시신 부검하고 있는 검시 센터에 전화를 계속해서 뭔가 캐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어보는 게 린의 부검을 누가 진행하고 있냐, 통화할 수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시였어요. I'm trying to find out some information and I don't have a case number or who is working on it. 뭐 간병인이었으니까 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니까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데 왜 굳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던 걸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제시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 린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진 뒤였어요. 제시가 경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린이 죽기 전에 그런 선택을 할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최근에 린이 퇴원하고 나서 정말 힘들어 했어요. 저한테 고양이를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길래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네요. 경찰은 일단 제시를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다른 린의 지인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앤토니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린의 유언장에 적힌 상속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시랑 앤토니. 린의 오랜 친구 코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앤토니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린을 알고 있었대요. 이모 하면서 자랐고 린이 앤토니에게 좋은 거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좀 그랬던 거예요. 이 앤토니는 대학생이 된 뒤에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린의 집에 와서 뭐 점심도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린을 만나지 못했대요. 이 제시가 린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오지 말라고 해서. 자, 제시와 앤토니는 린이 사망하고 나서 한번 만납니다.
이 상속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는 변호사, 제시의 엄마 제니퍼, 앤토니 이렇게 만난 자리였거든요. 변호사가 재산 정리해야 하니까 이 린의 재산 목록을 쭉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린의 앞으로 카드 빚이 있는 거예요. 앤토니는 이상하다. 린이 빚이 있다고? 아니 아파서 밖에도 잘 못 나가는 사람인데 무슨 빚이 있지? 그것도 10만 불 넘게 1억 3천 정도 빚이 있었어요. 전혀 처음 듣는 일인데 린의 재산은 은행에 있던 현금, 또 린이 살던 집, 그게 한 2억이 안 됐어요. 또 콘도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자산 가치랑 뭐 빚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앤토니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 따로 이제 다른 변호사 불러가지고 좀 알아보는데 그 변호인도 맞다. 이 린 앞으로 빚이 있고요. 실제 남은 자산이 한 3천만 원 정도다. 확인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도 앤토니는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린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건가? 그 아픈 사람이. 자, 또 이상한 점. 린이 살아있을 때 은행 대여금고 있죠. 거기에 현금을 조금 넣어뒀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1,3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예요. 자, 이 금고에 대해서 린이 앤토니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앤토니, 내가 너 학비에 좀 보태 쓰라고 은행 금고에 돈을 좀 넣어놨어. 그 금고 열쇠 여기 캐비넷에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열쇠 가져가. 그러면서 린의 집에 있는 캐비넷에 열쇠를 넣어둔 거예요. 앤토니가 분명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열쇠랑 캐비넷을. 근데 나중에 린이 죽고 나서 가보니까 이 열쇠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제시한테 물어봤죠. 알만한 사람이 제시밖에 없으니까. 아, 그 금고 이미 처분했는데 대여금고 이제 없어요. 앤토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제시가 수상해 보였죠. 이 모든 일을 다 경찰에 진술합니다. 아무래도 제시가 이상합니다. 그 여자가 린의 재산을 어떻게 한 게 분명해요. 자, 지금까지 이런 과정, 린이 사망하고 부검하고 앤토니 진술이 나오기까지 한 몇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제시는 린의 콘도 다 팔아버리고 빚도 갚고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린의 귀중품, 보석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제시뿐만 아니라 이 제시의 엄마 제니퍼, 린의 친구죠. 제니퍼는 린의 차 지프를 자기 명의로 넘겨받은 거예요. 린이 죽자마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조사를 좀 더 해봤더니 이 제니퍼가 린이 사망한 날, 이 친구가 죽은 날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날 75인치 TV 큰 거 하나를 새로 장만했어요. 이 TV 살 경황이 어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제시는 이날 린이 죽은 날 새로운 침구 세트도 하나 마련을 합니다. 좋은 걸로. 아니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다 사치품 아니에요. 이 친구가 죽은 날 장례식 준비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고? 어쩐지 린이 죽고 나서 이 제시 모녀는 이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라 무슨 파티를 즐기는 것 같지 않아요? 경찰은 제시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어요. 이 제시의 주변인들과 한 명씩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제시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이 돈 쓰는 걸로. 당시 제시 나이가 34살이에요. 좀 어리잖아요. 근데 카지노를 자주 들락날락했고 이 친구들 만나면 뭐 아무 이벤트도 없는데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막 뿌리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뭐 바에서 술이라도 마시면 야 오늘 내가 낼게. 너네가 무슨 돈이 있겠어? 이 좋게 보면 인심이 후한 사람인데 다른 말로는 경제관념 없고 사치 심하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스캇이었어요. 스캇은 48살의 남성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나죠. 둘이 같이 동거를 했는데 제시가 자기 치과에서 보조로 일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유니폼이나 이렇게 수술복 같은 걸 입고서 출근한다고 집을 나갔대요. 매일매일 3년 동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치과가 아니라 아마 린의 집으로 갔을 거예요. 스캇은 진짜 제시가 치과에 출근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어떻게 3년 동안 그걸 모를 수 있나 싶은데 뭐 진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같이 동거하는 기간에 스캇의 사촌형인 다니엘도 이 커플이랑 한 집에서 잠시 지냈던 기간이 있었어요. 한 몇 달 정도. 다니엘은 아무리 봐도 이 제시가 평범한 직장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돈을 물 쓰듯이 쓰는데 지갑에서 돈이 마르질 않더래요. 맨날 파티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니엘은 얘가 코인을 하나? 주식을 하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대. 야, 제시, 너 좀 이상하다. 그 치과 어디야? 꼬치꼬치 캐니까 사실은 나 지금은 일 안 해. 잘렸어. 근데 스캇에겐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렇게 일을 안 한다고 털어놨어요. 그 뒤에 다니엘은 이 커플 집에 나오게 되면서 잠시 얹혀 산 거였기 때문에 금방 나왔어요. 이후에 다니엘은 신경 껐죠. 제시가 남이니까 이제 별 생각이 없었대요. 이렇게 제시의 지인들은 그녀가 돈을 정말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경찰에게. 제시는 이 많은 돈 어디에서 났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다 린의 돈이었습니다. 분명 린이 제시가 간병도 해주고 하니까 월급처럼 이 제시에게 돈을 줬을 거예요. 근데 제시는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제시가 린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이 수표를 써가지고 린의 돈을 직접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체한 것만 13만 204달러, 1억 7천만 원 상당이에요.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린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온갖 명품 다 사고 먹고 놀고 지인들 다 퍼주고, 이 신용카드도 한도를 꽉꽉 채워서 나중에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드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은행에서 린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제시가 사기치고 훔치고 하면서 빼돌린 린의 재산이 무려 29만 210불, 4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 앤토니랑 변호사랑 만나서 상속 정리할 때 린이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게 당연하죠, 공식적으로는. 이 사실을 린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건 이미 그녀가 사망했기 때문에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린이 치매 걸린 환자도 아니고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사실 제시는 과거에도 이런 사기 문제로 여러 번 소송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도박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병적인 것 같아요. 제시가 린의 돈을 가로채서 뭐 어디 보관을 하거나 저금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도박, 카지노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유흥비에 돈을 다 썼어요. 이런 돈 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린의 돈을 훔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린의 수중에 돈이 한 29불인가? 3만 5천 원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쓴 거야. 심지어 지프 있죠? 원래 린 건데 제니퍼 앞으로 명의 옮긴 거, 그거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거지였던 거지, 알거지. 린이 죽기 전에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어차피 오래 못 살 가능성이 컸어요. 만약 린이 죽으면 유언에 따라서 제시 몫이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탐욕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시가 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어요. 2019년 7월 9일에 경찰이 제시랑 제시의 엄마 제니퍼를 부릅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상태거든요. 먼저 경찰은 이 모녀의 긴장을 좀 풀어줬어요. 지금 우리 보스가 바뀌어서 예전 사건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이니까 아시는 대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시작하는데 점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경찰이 자, 린의 부검 결과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는 독극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없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보통 안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안약이요? 그거 평소에 린이 미친 듯이 사용했어요.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하면서 계속 넣더라고요. 제가 본 것만 한 4통쯤 됐을걸요? 자, 부검이는 누군가 이 안약을 눈에 넣은 게 아니라 린에게 먹여서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머, 정말요? 그럴 리가요. 자, 그럼 린이 안약을 먹는 걸 본 적 없어요? 아니요. 아니, 눈에만 사용했지 먹은 적은 없어요.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신에게 맹세해요. 자, 이 상황에서 제시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했어요. 언성도 높아지고. 제시는 이날 참고인에서 용의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사실 경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취조하다가 이 도중에 체포한 거예요. 자, 리는 살인 혐의로 수갑을 차고 죄수복 입고 다시 취조실에 앉았어요. 이제 제시는 말을 바꾸는데요. 아, 사실 린이 그 안약을 먹는 걸 봤어요. 물이랑 보드카에 타서 마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사실 린이 여기저기 변을 보고 침실이 엉망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경찰은 감이 왔죠. 진술을 번복하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엔 린이 직접 먹는 걸 봤대요. 그 뒤에 또 말을 바꾸는데 제시가 본인이 직접 안약이 들어간 물병을 린에게 건넨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대요. 린이 원하는 것이었대요. 경찰은 그럼 당신 이 안약에 든 독극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뭐 어디 다큐나 영화 이런 데서 들은 거 없어요? 물었는데 아, 그게 뭐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요. 뭐 설사 좀 하고 그 정도지 심각하게 중독되거나 뭐 사람이 죽는다거나 뭐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제시가 체포가 되었으니까 경찰이 제시 휴대폰을 압수하거든요. 문자 내역 중에 남자친구 스캇이랑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날 제시가 엄청 아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캇,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아침에 2번이나 피를 토했어.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어. 이거 보통 일 아니야. 나중에 병원을 갔나 봐요. 또 문자를 보냈는데 오마이갓, 나 지금 병원에 왔는데 화장실 계속 갔어. 의사가 그러는데 안약에 있는 독성에 중독된 거래. 경찰은 제시가 직접 보낸 이런 문자랑 또 스캇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지금 당신 여자친구 구속돼 있는데 그 안약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네? 어떻게 생각해요? 스캇은 다 얘기합니다. 아, 제시가 얼마 전에 그 안약 물질 때문에 중독돼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시는 미리 자기가 안약을 먹고서 테스트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당연히 이제 그 위험성도 알고 있었고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증상까지 다 알고 있는데 경찰한테는 그거 그냥 몸에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르는 척 한 거예요. Have you ever looked up anything with Visine poisoning? No. Never heard about someone poisoning with Visine? I've heard somebody getting sick with the diarrhea, but not poisoning. No. I've never heard somebody dying from Visine ever in my life. 그리고 이게 북미에서는 워낙 유명한 독성 물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모른다고 잡아댄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스캇이 이미 경찰에 다 불었는데 그런데도 제시는 계속 거짓말했어요. 저 아픈 적 없는데요. 병원에 간 건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가서 따라간 거예요. 그 친구가 아팠어요. 근데 제시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에게 맹세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요. 신에게 맹세해요. 신이 저를 알아요. I'm 100% honest with you.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I'm not lying. 경찰은 스캇도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스캇은 전혀 몰랐대요. 제시가 그동안 돈을 훔쳤다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돈이 좀 많은 집안의 딸인 줄 알았대요. 직업도 제시가 말한 대로 치과 보조원이었다. 아니 형사님 매일 아침마다 간호사복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집을 나갔다니까요. 그 린이 간병을 했던 것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린이 죽었을 때도 제시가 스캇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엄마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 혼수 상태로 병원에 좀 있다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리는 혼수 상태였던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사실 스캇은 경찰의 의심을 살짝 받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시의 범행을 도운 것 아닌가? 그렇지만 특별한 혐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린이 죽고 나서 이 제시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둘이서 이 커플이 카지노에 그렇게 다녔대요. 그렇다면 스캇이 제시의 범행은 몰랐지만 그래도 분명 이 린의 죽음으로 금전적인 득을 본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괜한 오해를 사기 싫었던 건지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얼마 뒤에 제시는 린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와 린의 재산을 절도한 2건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시는 또 진술을 바꿔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실 린이 부탁해서 안약이 든 물병 6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예전부터 린이 그 안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물에도 타먹고 보드카도 타먹고 그랬대요. 그리고 린이 사망하기 전날 안약이 든 물을 그녀가 먹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이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한다고? 제시는 형사님들 사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린이 살아있을 때 직접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다. 그런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있대요. 또 총기랑 안약병, 린이 서명한 몇 가지 서류들이 이 제시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 창고에 보관해 뒀대요. 그리고 제시가 검찰과 딜을 합니다. 저 구속 풀어주세요. 보호관찰로 여기 구치소에서 내보내주면 그때 증거들 어딨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시는 이렇게 풀려났어요. 이 검찰이 증거를 받으려고 원하는 걸 들어줬는데 이 진짜 제시가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사실 그 증거들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위트널 파크에 땅 파서 묻었어요. 여기 지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경찰은 그 지도 보고 공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제시는 거기 공원을 제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수색팀 공원에 도착하면 저한테 영상통화하라고 하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이 위트널 파크에 가서 제시에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거기 그 나무 있죠?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거. 네 거기 한번 파보세요. 깊게 파야 돼요. 결국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나무가 아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시는 그냥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경찰에게. 결국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제시는 다시 구속됩니다. 2023년 10월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제시가 린의 재산을 노리고 계속 훔치고 있었고 심지어 린의 이름으로 억대 빚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들통날까봐 그녀를 독살했다 주장했어요. 심지어 재판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제시가 린의 유언장을 위조해서 그녀의 전 재산을 본인과 자기 엄마 제니퍼가 둘이서만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어요. 제시 변호인은 아닙니다. 린이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지인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방어했어요. 자, 그리고 제시의 그런 거짓말도 여전했어요. 재판장에서 무슨 연기하듯이 저는 피해자입니다. 표정도 막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모함한다고? 16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 판결은 유죄였어요. 기소된 것 그대로 1급 살인, 또 2건의 절도 혐의였습니다. 제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막 서럽게 막 울면서 세상 무너진 듯한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 장면이 언론에 다 공개되거든요. 사람들이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자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어이없어 했어요. 형량 선고는 2달 뒤인 2023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최종 변론까지 다 마쳤어요.
재판부는 제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플러스 절도죄 10년을 추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말에 변호인단이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 신청을 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2명이었어요. 파블로랑 도나였는데 지금 제시의 변호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연기해주세요. 저희 변호가 직업 행동 규칙이나 다른 이제 법률에 위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변호를 중단할 테니까 제시가 다른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변호인 2명이 동시에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요? 11월 25일에 제시가 최종 변론하고 한 열흘 뒤였어요. 제시카라는 여성이 의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냥 집 앞에 우체통에 들어 있었는데 우표는 붙어 있었지만 우체국 소인은 없는 좀 이상한 편지였어요. 보통은 우체국에서 도장을 이렇게 쾅 찍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양이 무려 37장. 보낸 사람은 제시였습니다. 둘이 이름이 비슷한데 제시카와 제시는 구치소 수감 동료였어요. 둘이 친구처럼 지내다가 제시카가 먼저 출소를 했어요. 근데 제시가 구치소 안에서 이 장문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제시카, 나 좀 도와줘. 린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곧 나가서 돈 많이 챙겨줄게. 도와줄 거지? 그리고 정말 자세하게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자, 먼저 음성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 죽은 린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너가 녹음하는 거야. 린은 나이가 많아. 담배도 펴서 기침도 하고 목소리가 좀 거칠거든? 이 몸도 아팠으니까 그런 힘없는 목소리여야 돼. 요즘에 목소리 바꿔주는 프로그램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 어쨌든 죽기 이틀 전에 아픈 사람 목소리가 나와야 돼. 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도 괜찮아. 원래 린이 음악을 좀 크게 들었거든. 그리고 이 편지에는 제시카에게 시킨 그 녹음해야 하는 그 코멘트가 쭉 적혀 있어요. 너무 긴데 제가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녹음은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녹음이 되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제시, 너를 이렇게 남겨두게 돼서 미안해. 넌 내 생명을 구해주고 마지막 나를 발견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몇 달 전에 죽었을 거야. 너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강했어. 너가 이제 네 엄마를 지켜야 해. 이제 아프면 불평하는 거 지겨워. 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난 네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 앞으로 둘이 잘 지내길 바래. 이런 식으로 녹음하라고 시킨 거예요.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이 사실을 변호인이 알게 됐는데 야, 이건 도저히 커버 못 치겠다. 우리 변호사 커리어에 심각한 손상을 줄 거야. 또 변호사 윤리위원회 이런 기관 있죠? 거기에도 물어봤대요. 변호를 하는 게 맞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조차 좀 논란이 생길 것 같다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인 둘이 못하겠다 재판부에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판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제시가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제시는 이 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편지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요? 억울해요.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판사는 야, 니네가 변호사인데 제시의 이런 주장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변호인들이 안 한다고 했어요. 일단 이 편지 글씨 감정을 했는데 그 일부 내용에서 제시의 글씨와 일치한다라는 감정 결과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편지지 있죠? 이게 뭐냐면 제시가 16일 동안 재판받으면서 사용했던 연습장 종이였어요. 이 빼박 증거 아니에요? 다만 이 편지가 어떤 경로로 제시카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구치소에서 공식적으로 편지를 썼다면 당연히 교도관에게 검열이 됐을 거고 우체국 소인도 찍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편지가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긴 했어요.
혹시 교도관을 매수한 것 아니냐, 출소와는 다른 수감자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 이런 추정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시가 이 편지를 썼다. 이건 너무나 명확했어요. 결국 판사는 어쩔 수 없다. 이 제시에게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임명해줍니다. 이렇게 제시의 선고일이 연기되고 올해 2024년 4월에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시는 가만 보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그것도 형사들 앞에서. 이분들이 범죄자들 눈빛만 봐도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웬만큼 알아볼 텐데 그걸 속이려고 했어요. 또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천사처럼. 우리 불쌍한 엄마, 친구, 내가 돌보고 있어. 난 헌신적인 사람이야. 또 나르시시스트들이 이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치하면서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이 남의 돈 훔쳐가지고 펑펑 쓰고 친구들에게 인심후한척하고 도박하고 평생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를 린이 친구의 딸이라고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재산까지 물려줬으니 이 제시의 본 모습을 린이 죽기 전에 알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간병인 분들은 이런 여자 때문에 오해받고 의심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위스콘신주 피어키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제 패트리온 주소가 나와 있어요. 패트리온 접속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음에 소개드릴 사건의 영상이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조금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패트리온에 접속하셔서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